자, 교과서 208페이지 중위투표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위투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이라는 개념과 중위치라고 하는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급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이 140이고 키가 제일 큰 학생이 190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이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하려면요.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자료의 개수 n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가 평균값은 169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위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자료를 가장 작은 값에서 큰 순서로 이렇게 한 줄로 줄을 세워요. 한 줄로 줄을 세운 다음에 순서상 가운데 순서에 위치하는 자료를 중위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총 7개의 자료가 있는데 앞쪽에 자료가 3개가 있고 뒤쪽에 자료가 3개가 있으니까 네 번째 자료가 중위치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순서상 가운데 위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중위치 값은 1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과 중위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평균 개념이 아니라 중위치 개념을 적용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유권자들이 있는데 자, 유권자들을 이렇게 한 줄로 쫙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이 극좌인 유권자가 있겠죠. 극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중도가 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쫙 올수록 이제 극우가 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유권자들을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순서에 위치하는 유권자를 중위투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상 가운데 오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단봉형이면 다수결 투표 제도 하에서 투표를 해보면 자,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인 상태에서 다수결 투표로서 뭔가 투표를 해보면 항상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대안이 채택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요 문장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면 얘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단봉형 선호 플러스 다수결은 중위투표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위투표자 정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결 투표 제도를 시행하면 항상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대안이 채택된다라는 것인데 자, 요게 조금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단다중으로 약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다중. 어디 중학교 다녀요? 단다중 다녀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다중. 자, 단봉형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 투표를 하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중위투표자 정리라고 합니다. 중위투표자의 정리란 요것을 중위투표자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위투표자는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선호의 순서대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서부터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자, 가운데에 위치하는 순서상 가운데에 위치하는 투표자를 중위투표자라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다수결 투표 제도를 시행했었을 때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안건이 채택되는지 아주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느 방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소풍 장소를 물었다. 11명의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소풍 장소를 정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11명의 학생을요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산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고 바다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쪽에 있을수록 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이쪽에 있을수록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산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 덜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해보면 자, 그러면 이쪽 애들은 산에 가겠대. 이쪽 애들은 산에 가겠대. 그럼 이쪽 애들은 바다에 가겠대. 그러면 결국 중위투표자를 좌우로 해서 여기가 5대 5란 말입니다.
다수결 투표제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자, 1번부터 5번 학생은 산에 가자고 투표할 거고 자, 7번부터 11번 학생들은 바다에 가자고 투표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대 5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5대 5인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풍을 산으로 가느냐 바다로 가느냐 하는 이 결정은 결국 가운데에 위치한 이 6번 학생이 어디로 가자고 결정하는 순간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 자, 삼형제가 있는데 또는 뭐 세 자매라고 해도 되겠죠. 자, 저녁에 야식을 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족발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삼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치킨을 먹재요. 다른 사람은 족발을 먹재요. 그러면 결국 어떤 메뉴를 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1대 1인 상황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그 멤버가 뭐를 먹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거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거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좌우가 팽팽한 경우에는 결국 이 마지막 사람이 그럼 뭐 그냥 뭐로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거대로 메뉴가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 중위 투표자를 좌우로 나눴을 때 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딱 그 중위 투표자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쪽의 표와 이쪽의 표는 상쇄가 되면서 그럼 결국 최종 결정은 중위 투표자가 결정 내리는 대로 안건이 채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간단한 사례고 조금만 더 엄밀하게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해요. 자, 공공재 규모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공공재 규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공재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마을에 공원을 설치할 건데 자, 마을 구성원이 5명이라고 할게요. 자, 공원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점차 크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개인 1번은요. G1의 규모로 만들었을 때 가장 높은 효용을 누리고요. 자, G1의 사이즈가 아니라면 점차 그 효용의 정도가 내려가게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엎어진 이 거꾸로 된 U자의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1번은 공공재의 규모가 G1 규모일 때 가장 높은 효용을 느끼고 그 G1이 아니라면 G1 규모에서 벗어날수록 점차 효용이 낮아진다는 걸 느껴지겠죠. 만약에 공공재의 규모가 이 정도 규모로 결정된다면 그때 개인 1번은 이 정도의 효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개인 2번은요. 자, 이렇게 효용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개인 2번은 공공재의 규모가 G2일 때 가장 높은 효용 느낀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사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개인들의 선호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지금 봉우리가 몇 개예요? 전부 다 단봉형이야. 그죠? 단봉형, 단봉형이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수결 투표를 할 겁니다. 자, G1으로 할까? G2로 할까? G1하고 G2를 놓고서 이제 둘 중에 어떤 걸로 할지 다수결 투표를 한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이쪽으로 올수록 공공재 규모가 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공공재 규모가 작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자, G1과 G2를 놓고 표결에 붙이면 개인 1번은 G1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 1번은 G1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2, 3, 4, 5번은요. 가급적 더 큰 공공재 규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G2에 찬성을 할 겁니다. 얘는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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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이렇게 선호할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가급적이면 2, 3, 4로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원하기 때문에 G1과 G2를 놓고서 선택하라고 하면 1번은 G1을 고르겠지만 2번부터 5번까지는 G2를 고를 거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는 누가 G2가 선택됩니다. 자, G1과 G2 중에는 G2가 선택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G2하고 G3를 놓고서 이제 또 투표에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 1번과 2번은 G2를 고를 거예요. 그죠? 근데 3, 4, 5번은 G3를 고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가급적이면 공공재의 규모가 컸으면 산디거든요. 따라서 G2 할래, G3 할래 하면은 1번과 2번은 G2를 고르지만 3, 4, 5번은 G3를 골라서 결국 G3가 선택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G3와 G4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표 붙일 거예요. 그러면 자, 1, 2, 3번까지는 G3를 고를 겁니다. 그런데 4번과 5번은 G4를 고를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 둘이 맞붙으면 결국 G3가 선택되게 돼요. 자, G3랑 G5는 굳이 비교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G3의 공공재의 규모가 채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G3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공공재의 규모예요? 1, 2, 3, 4, 5, 3번 중위치. 바로 이 개인 3번 중위치 순서상 가운데 순서에 있는 개인 3번이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공공재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다수결 투표제를 하면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위 투표자의 정리에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자, 결국 G3가 개인 3이 좋아하는 중위 투표자가 좋아하는 G3로 공공재의 규모가 결정되잖아요. 자, 그러면 G4나 G5의 효용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자, G4의 효용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 개인 4죠, 개인 4. 자, 개인 4번 그냥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5번, 개인 5번의 효용 곡선이 한 여기라고 할까, 여기다 이렇게 그려지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4번과 5번 개인이 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바라면 그러면 최종 결정이 달라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야. 자, 4번과 5번 개인의 효용 곡선이 여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 또는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4번과 5번은 더욱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원한다는 걸 의미해요. 4번과 5번은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원해. 하지만 4번과 5번의 효용 곡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또는 심지어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해도 그래도 이 상태에서 다수결 투표를 붙이면 결국 결론은 똑같이 G3로 결정이 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에는 G3로 결정이 날 거예요. 따라서 중위 투표자의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위 투표자가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작은 규모의 공공재를 선호하든지 또는 얼마나 큰 규모의 공공재를 선호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결국 중위 투표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사회적 의사결정이 결국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위 투표자가 마치 우리 사회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규모의 공공재가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위 투표자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위 투표자는 독재자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다수결 투표 제도 하에서 중위 투표자의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에로우가 얘기한 공리 중에서 비독재성을 위배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수결 투표 제도 하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다수결 투표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투표 시스템은 에로우의 공리 중에서 비독재성을 위배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중위 투표자가 독재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공공재가 작은 게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공공재가 큰 게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중위투표자가 지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투표자가 마치 하나의 독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 제도가 비독재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독재자에 의해서 사회적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이 공공재의 규모가 과연 우리 사회의 최적의 공공재 규모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와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최적의 공공재 규모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일치하는 게 더 일반적이겠지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최적 규모의 공공재가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사회적인 최적 규모의 공공재 공급량 어떻게 결정됩니까? 앞에서 공부했죠. 보웬이나 린달 조건에 의하면 시그마 MB가 MC랑 같아지도록 공급을 하면 사회적 최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는 사무엘슨 조건에 의하면 시그마 MRS가 MRT랑 같아지도록 공공재 공급 규모가 결정되면 사회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되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공공재 공급량이 중위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G3의 양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개인 1과 2가 얼마나 적은 양의 공공재 선호하는지, 개인 4와 5가 얼마나 큰 공공재를 선호하는지 관계없이 오로지 개인 3의 선호에 의해서 공공재 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 209페이지 보시면요. 과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바로 이론서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요 기출문제는 기본 강의 진행할 때 바로 같이 풀어보는 것이 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서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시험 2010년도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사회 구성원이 갑, 을, 병 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공공재에 대한 각각의 개인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 함수는 한계 편입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재의 공급 함수는 P는 45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총 45의 비용이 필요한데 자, 다수결로 결정된 공공재 생산의 비용은 3인이 균등하게 분담한대요. 이 말은 곧 인당 3분의 1씩 낸다 이 얘기니까 한 사람당 15의 공공재 공급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 양은 P 자리에 15가 들어가고 여기에 15가 들어가고 여기에 15가 들어가면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의 경우에는요. 공공재 공급량이 5단위가 공급되면 좋고 자, 그다음에 자, 을의 경우에는요. 10단위가 공급되면 좋고 다음에 병의 경우에는 15단위가 공급되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각각의 입장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 규모인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네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뿔 해서 자, 마이너스에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플러스 5가 돼서 10 더하기 플러스 5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여기 갑은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 갑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10이고 15고 자, 바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들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얘는 10개라고 하고 얘는 15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중위투표자예요? 바로 가운데에 있는 사람. 자, 우리 숫자 값이 제일 작은 순서에서 제일 큰 순서. 여러분, 사실 순서는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 상관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줄을 세울 때 자, 줄을 이렇게 세우든 결국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크게 세우든 큰 것부터 작은 수로 세우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어쨌거나 요 가운데 을이 중위투표자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우리는 결국 이 사회에서 공공재 공급량은 다수결 투표에 의한다면 10단위가 공급될 거라는 걸 알아요.
아시겠죠? 열 단위가 공급될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은 시그마 MB 이꼬르 MC인 점에서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세 사람의 공공재 수요 함수를 수직으로 더할 겁니다. 수직으로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공공재 공급량을 수요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더해주면은 시장 전체의 수요 함수가 구해지게 돼요. 자, 사실은 이 그래프를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그래프가 좀 꺾은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의 공공재 수요 곡선과 공공재 전체의 생산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은 3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인 을이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은 10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45의 비용을 1인당 3분의 1씩 낸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곡선은 수평선 15의 높이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을의 최적 공공재 공급량,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병의 최적 공공재 공급량 결정되고요. 갑은요,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게 돼요. 자, 음수는 무시하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을은 10단위를 원하고 병은 15단위를 원한다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위투표자인 을이 원하는 게 10단위이다 보니까 자, 결국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결 투표제에 의한다면 이 사회는 10단위의 공공재가 공급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은 3분의 20이기 때문에 이 양 값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결과가 그 사회에서 가장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쉽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부분 다수결 투표 제도에 의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자, 뭐 4천만 국민, 뭐 5천만 국민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투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결론은 가운데 그룹, 중위투표자 그룹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은 사실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결론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보완할 거냐면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결론이 사회적인 최적의 결론과 일치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을까? 즉,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결론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최적의 결론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바로 그게 보앤블랙의 다수결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블랙의 중위투표자 정리예요. 제가 자꾸 학자 이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재정학 시험은 학자 이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중위투표자 정리는 블랙의 중위투표자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가운데에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중위투표자 정리 블랙이 좀 더 쉽게 외워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블랙에다가 보웬이라는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봐봐. 내가 보니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결론이 사회적으로도 최적의 결론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 바로 키포인트냐면 바로 요거예요. 3번 조건. 공공재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선호는 정규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개념 볼게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요거죠. 요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 공공재 공급량과 이게 뭐죠? 바로 중위투표자 정리.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과 사회적 최적 공공재 공급량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제가 직관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관적인 설명. 자, 우리가 봤었을 때 만약에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이렇게
정규 분포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요, 좌우 대칭이죠. 요렇게 좌우 대칭한다. 그랬을 때 공동체의 규모가 작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라고 할게요. 공공재의 규모가 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이렇게 정규 분포 또는 좌우 대칭도 괜찮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좌우 대칭, 요렇게 좌우 대칭해도 괜찮아요. 자, 이랬을 때는 여기 중위치 값과 평균 값이 일치하게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정규 분포하거나 좌우 대칭하는 경우에는 중위치 값과 평균 값이 일치하게 된다고요.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평균 값이자 곧 중위치 값이 됩니다. 이 양자가 일치하게 돼요. 이래버리면, 자,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한 결과와 사회적인 최적의 결과가 일치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양자가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은 부분 균형 분석 모형으로 린달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시그마 MB가 MC랑 같아지도록 공급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죠. 바로 이게 최적의 공공재 공급 조건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양변을 사회 구성원 숫자 라지 n으로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라지 n분의 시그마 mb가 되고, 얘는 이제 라지 n분의 mc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 1인당 비용 부담액인데, 여기 보시면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일정하고 각 구성원이 균등 부담한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여기 n분의 mc는 구성원 한 명의 유권자가 부담하는 공공재 생산 비용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얘 보세요. 자, 우리 요거 하면요, 지금 이렇게 선호가 정규 분포하거나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을 해주면 이게 뭐가 나오죠? 바로 평균치가 나오게 돼. 평균치. 바로 이게 원래 우리 평균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자료의 개수 해주면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평균값.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정규 분포하거나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평균값이 동시에 뭐랑 일치한다? 중위치 값과 일치한다, 이 얘기예요. 중위치 값과 일치한다고요. 자, 바로 이게 지금 n분의 mc랑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중위치 값이 오니까 그 말은 곧 mb에서 중위치인 사람의 mb가 여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중위치인 사람의 MB와 그 중위치인 사람이 인당 부담하는 비용 부담액, 이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중위치의 입장에서, 중위치 유권자의 입장에서 중위치 유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공공재 양이 나와요. 바로 그게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이 뭐랑 같다고요?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한 값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값이 요 값이랑 결국 일치한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사회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과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이 결국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자료가 정규 분포하거나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중위치 값과 평균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매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평균값 나오는데, 평균값은 중위치랑 일치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중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의해서 중위 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결국 얘와 얘는 같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단봉형 선호 플러스 다수결 투표제를 하면 중위 투표자 정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얹어 줍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정규 분포 또는 좌우 대칭, 죄송해요, 글씨가 잘 안 써져갖고, 자, 좌우 대칭 해주면 뭐가 된다? 그러면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과 사회적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보앤블랙 모형입니다. 따라서 중위 투표자 정리에다가 뭐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예요? 자, 유권자들의 선호의 분포가 정규 분포 또는 좌우대칭이라면 그렇다면 중위 투표자에 의한 결론이 결국 사회적 최적의 결론이 도출된다. 양자가 일치한다. 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PPT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자료의 값이 이렇게 1, 3, 5, 7, 9, 11, 13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분포하는 경우에는 중위치 값도 7이고 평균 값도 똑같이 7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위치와 평균치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교과서에 있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 자, 개인 1, 2, 3, 4, 5, 5명의 개인이 있는데 자, 각자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우리가 1번에서 3번, 4번, 5번으로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공공재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인당 부담하는 공공재 생산 비용은 전체 생산 비용의 나누기 n분의이기 때문에 1인당 n분의 mc만큼을 부담하니까 자, 우리 1인당 비용 부담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하라면 1번은 X1을 제일 좋아하고요. 2번 사람은 X2를 제일 좋아하고 3번 중위 투표자는 X3를 제일 좋아할 거고요. 자, 4번은 X4만큼 5번 사람은 X5만큼의 공공재 공급을 되는 것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결 투표제를 시행한다면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X3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X3만큼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게 X3죠. 근데 이 양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급량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급량이 되려면 시그마 MRS가 MRT랑 일치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MRS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MC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 자리에 MB가 와도 되고 이 자리에 MRT가 와도 돼요. 어쨌거나 MRS 또는 MB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원하는가 그것을 의미하고 여기 MC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 생산비 또는 MRT라고 하는 것도 공공재의 생산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자,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공공재의 생산 비용은 얼마인가 이기 때문에 여러분 MRS인지 MB인지 MC인지 MRT인지 이거는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최적의 파레토 공급량이 이루어지려면 시그마 MRS가 MRT 또는 MC랑 일치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MRS를 다 합하면 되겠죠. 요것들을 다 합하면 시그마 시장 전체의 MRS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나누기 n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평균 값이 나와요. 그죠? 시장의 평균적인 MRS의 크기가 나옵니다. 시장의 평균적인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나와. 근데 그 평균치가 뭐랑 일치해요? 중위치랑 일치해. 그래서 얘는 결국 평균값이면서 동시에 중위치예요. 중위치에 위치한 투표자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n분의 나누기 했으니까 공공재의 생산 비용도 n분의 여기 이렇게 MRT가 오게 되면 결국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라고요? 중위치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의 공급량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과 이것은 결국 같은 값이 나온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요. 소결 나오죠. 모든 사회의 구성 선호가 단봉형이면서 정규분포를 이루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공공재 공급량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이 일치한다. 이 얘기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규분포를 이루면 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자, 이것까지 추가된다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과 사회
사회적 최적 수준이 일치하게 된다. 자, 정규분포 가정이 왜 필요하냐면 또는 좌우대칭 가정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지만 평균값과 중위치가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결국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수결 모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투표 거래 보겠습니다. 자, 투표 거래는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일 원하는 어떤 대안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안이 있는데,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수결 투표로 붙이면 서로 둘 다 모두 채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는 거죠. 내가 네 거 찬성표 던져줄 테니까, 그래서 네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대신 너도 내 거에 찬성표를 던져줘.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서로 도와서 얻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하는 것을 투표 거래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다수결 투표제도 하에서 다수의 대안이 존재할 때 투표자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투표자와 협의하여 각각 상대방이 선호하는 대안에 찬성 투표하는 행위를 투표 거래라고 합니다. 자, 원래 다수결 투표제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데 이렇게 투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안에 대해서 한 표의 찬성표를 던져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두 표의 찬성표를 던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선호의 강도를 투표에 반영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행동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 병원, 도서관, 수영장 이 세 가지 시설 중에서 어떤 거를 설치할까에 대해서 이제 마을 투표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설치된다고 해도 모두 다 우리 마을 전체의 순편익을 플러스로 이만큼씩 높여줍니다. 그런데 각자의 입장을 보니까 A는요, 병원만 좋아하고 B하고 C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 B는요, 도서관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수영장은 역시 C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자, 우리 마을에 병원 설치할까라고 하면은 자, A는 찬성, B하고 C는 반대예요. 설치가 안 돼. 과반수를 못 넘었으니까. 도서관 설치할까 물어보니까 B만 찬성하고 A랑 C는 반대예요. 역시 설치 안 돼. 자, 수영장 설치할까? C만 찬성하고 나머지 둘은 반대예요. 그래서 병원이든 도서관이든 수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어지기만 하면 우리 마을 전체의 순편익은 증가할 텐데 그 어떤 대안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설치가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A하고 B가 연합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A와 B가 투표 거래를 한다라고 해봐요. 자, A가 B한테 얘기해요. 너 좋아하는 도서관 내가 찬성해줄게. 나도 도서관 찬성해줄게. 대신 너도 내가 원하는 병원 찬성해줘 라고 한다면 야, 얘들아 병원 설치할까?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병원 설치. 도서관 설치할까?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설치. 수영장 설치할까?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설치 안 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말에는 병원과 도서관 이 두 가지가 모두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투표 거래이고 투표 거래의 긍정적 측면이에요. 이게 왜 긍정적 측면이냐면 자, 투표 거래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병원과 도서관, 수영장 어떤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있던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병원과 도서관이 모두 지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마을 전체 편익은 플러스 175만큼 증가했거든요. 투표 거래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표 거래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각자의 효용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해보면요. 병원 설치할래?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설치 안 돼. 자, 도서관은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설치 안 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자,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수영장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설치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설치가 되면 안 돼. 안 좋은데 A랑 B가 또 연합을 해. 그래서 A는 병원 좋아하고 B는 도서관 좋아하는데 서로 또 연합을 해서 서로의 거 도와주자라고 해서 병원과 도서관이 모두 설치가 돼버리면 우리 사회의 후생은 30만큼 감소하게 돼요. 자, 그래서 투표 거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공공재나 시설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자, 불필요한 공공재나 그러한 시설물이 지어지는 경우에 또는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지어지는 경우에는 투표 거래를 통해서 그때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 거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 거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 투표 거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 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 뭐냐면 투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표 거래가 없을 때보다 공공재의 공급량은 종전보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투표 거래가 이루어지면 채택되는 안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량은 증가한다라는 것이에요.